오늘의 주제는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수익과 비용,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자본은 안 하고, 지금 당장은 하지 않고, 부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죠. 자산부채 하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비유동부채에서 지금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 포커스는 일단 2번이에요. 시험에 대한 포커스는 2번인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얘가 얘로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이제 2021년도부터 강제로 좀 바뀝니다. 얘가 몇 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로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법이 점점 좀 약해지고 있고, 얘가 지금 법으로 다시 얘에 있는 것이 여기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법으로는. 그래서 얘는 예전에 비용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얘가 비용 처리 안 되고 얘가 이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면 비용 처리 해줬는데, 지금은 퇴직연금 가입해야만 비용 처리가 해주는 거죠. 일단은 우리 시험은 이쪽이고요. 여기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비유동부채 이 부분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일단 사채 먼저. 사채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구조는 자본하고 똑같아요. 사채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구조는 자본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학습하면서 조금 드러났다가 나중에 자본 수업할 때 다시 완벽하게, 그냥 처음부터 자본 들으면 어려울 거니까 2번 듣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채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 우리가 액면 금액에 관련된 단기 매매 증권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액면 금액은 무시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죠. 제가 액면 금액은 무시하세요. 왜 무시하냐면, 그 액면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이 처음에 태어날 때의 가격이에요. 태어날 때의 가격이에요. 정확하게는 뭐 검색 안 했던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돌고 있는 주가가 100만 원이 넘죠. 그게 태어날 때 500원이었어요. 500원짜리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500원으로 돌아가기 힘들죠. 즉 액면 가액으로 돌아가기에는 힘들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 이외에는. 지금 이번에 또 BTS 뭐 주식 공모 어쩌고 많죠, 맞죠? 그런 것도 태어날 때만 그 가격이, 태어날 때 걔 가격이 얼마였더라? 25,000원이었나? 뭐 하여튼. 근데 태어나고 나서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또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주식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주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발표가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급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사채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발행할 때만 액면 가액을 써요. 그래서 결론은 액면 가액은 사채와 자본의 발행 시만 써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반대도 씁니다. 반대도. 그러니까 발행의 반대가 뭐냐면, 사채 입장에서는 상환이라는 단어가 반대고, 주식의 발행의 반대말은 주식 소각이라는 말이 반대예요. 어쨌든 그 네 가지 경우, 총 다 해서 네 가지인 경우에만 액면 금액을 씁니다. 사채의 일단 개념은 회사의 채권이에요. 회사의 채권. 회사가 내가 돈을 빌리겠다라는 겁니다. 장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회사에서 채무 증권을 발행하는 것, 이것을 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회사에서도 많이 발행을 해요. 국가에서 발행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채라고 하고, 회사가 발행을 하면 얘가 사채, 회사의 사자죠. 사채라고 합니다. 우리 문제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 10주 괄호 열고 골뱅이 1,000원 가로 닫고를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고, 이제 발행하고라는 글자와 여기 사채라는 글자랑 만나면 얘가 되죠. 사채 발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사채라는 글자와 발행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대변에 사채라고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변에 사채 이렇게 써요. 얘가 이제 붕괴를 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일단 사채 씁니다. 이렇게. 얼마로 발행했냐면 액면 금액으로 발행했다, 또는 2만 원으로 발행했다, 또는 5,000원 발행,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대변에 사채 액면 금액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얼마로 발행했든 상관없이 여기에 쓰는 숫자는 액면 금액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사채 발행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대변에 사채 액면 금액을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공식적인 면에서는 되게 쉬워요. 발행이라는 글자와 사채라는 글자가 만나면 요게 키워드가 아니에요. 발행이라는 글자와 사채라는 글자가 만나면 대변에 사채 액면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변에 뭐 적냐면 돈 적으면 됩니다. 돈이 어디에 있냐면 당좌에 들어왔죠. 근데 돈이 얼마 들어오냐면 액면 금액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차변에 그냥 돈, 당좌예금 10,000원 이렇게 쓰면 끝이죠. 왜? 차변, 대변에 대한 대차 금액이 똑같으므로. 더 이상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지금 시험은 여러분들이 아마 수료할 때까지 이 문제는 좀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얘 반대말이 얘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사채 발행 쪽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면, 잘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이쪽으로 좀 나오는 추세고, 사채는 이제 발행을 했는데 얘가 10,000원이고 얘가 9,000원이야. 그럼 여기 1,000원이 부족하죠. 왼쪽에는 손실로 봐서 사채 발행 손실 이렇게 쓰고, 오른쪽이 부족해.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발행했어. 그럼 이쪽이 10,000원이 부족하죠. 그럼 오른쪽은 이익이니까 사채 발행 이익을 써요. 요 두 개. 요 두 개 쓰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다른 조건인데, 어떤 조건이냐면, 만약에 여기에 뭐 사채 발행 이익을 쓸 거야. 얘를 쓸 거야. 얘를 쓸 건데, 만약에 사채 발행 손실이라는 것이 장부에 적혀 있으면 그 손실부터 먼저 까고 이익을 써요. 그게 조금 달라요. 단기 매매 증권은 바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또는 처분이익, 평가 손실 이렇게 바로 쓰는데, 요 화면에서 해석을 끝내버리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차변에 사채 발행 손실 딱 쓰려고 하면 혹시 사채 발행 이익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 있으면 그거부터 내려서 쓰고 손실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있냐면, 사채 발행 손실 또는 사채 발행 이익이 두 개 다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제 우리가 분개하듯이 그냥 사채 발행 이익 쓰려고 했는데 사채 발행 손실이 있다라면 손실부터 까고 그 다음 발행 이익을 씁니다. 요게 조금 특이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자 비용 처리할 때 생기는 것 부분 때문에 사채 발행 이익은 사채에 가산하는 항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하고 손실이면 손익 항목이라 생각하잖아요. 손익 항목이면 이런 짓을 안 해도 돼요. 손익 항목이면 그냥 단기 매매 증권 분개하듯이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손익 항목이 아닌 것이 얘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매도 가능 증권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계정을 찾아보면, 이 두 개 계정을 찾아보면 손익 항목이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부채의 플러스 항목이고 얘는 부채의 마이너스 항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너무 깊게는 가지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갖고 가서 나중에 주식 자본금 수업할 때 거기서 완성시키세요. 지금은 이런 느낌이구나. 문제 뒤에 제가 해놨을 겁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지금 똑같은 공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는 나오면 이 정도 나와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깊이까지는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내용은 장기의 자금을 조달. 여기서 이제 사채라는 느낌이 살짝 오고, 사채가 나왔고 발행이라는 글자 났죠. 이 글자와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문제에 접근할 때 저는 저 글자 두 개를 먼저 찾아냅니다. 저는 문제를 읽을 때, 조금 문제를 많이 푸시는 분은 축지법 쓰거든. 축지법 아세요? 축지법. 그냥 똑바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축축축 걸어가듯이 읽을 때도 사채 딱 나오잖아요, 그냥. 그러면 다른 거 안 읽고 발행이냐 소각이냐를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 발행이냐 상환이냐를 먼저 찾아요. 소각은 주식이고.
그래서 사채 탁 읽으면 바로 이거 찾아내요. 샥샥샥샥 해서 탁 읽을 때 나오죠.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여기에 그냥 바로 사채 액면가액 적으면 돼요. 사채 액면가액이 얼마인데요? 10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 10만 원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계는 무조건 돈이에요. 주의할 점은 수수료 비용을 쓰시면 안 돼요. 수수료 비용을 쓰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무조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9만 원인 거죠. 왜 9만 원이냐라고 한다면 할인 발행했으니까. 왜 할인 발행했느냐라고 하면 싸게 팔아야 팔리니까 이 뜻이에요. 싸게 왜 팔아야 되는데요? 주식이 인기가 없으니까. 왜 인기가 없는데요? 그 사채에 관련된 이자가 적으니까. 결론적으로 할인 발행되는 이유는 사채 자체의 이자가 싸서 그래요. 무엇보다? 은행 이자율보다 싸니까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할인 발행한 만큼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익인 거죠. 이런 것을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할인 발행. 시장 이자율로 은행 이자율, 은행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해요. 시장 이자율이 사채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할인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만 원이 부족하죠. 얘가 그러니까 여기 사채 발행 손실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 sorry. 내가 이제 계정 감독이 요겁니다. 사채 발행 손실 쓰는 게 아니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쓰면 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내가 이제 말을 계속 이걸로 했네, 맞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쓰면 됩니다. 이름이 좀 길죠? 사채 발행 손실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요게 아니고 요게 계정 과목이에요.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딱 쓰려고 할 때는 고민해야 돼요. 혹시 장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할인 발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인 발행 차금을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증 발행이 있다라면 할증 발행 먼저 쓰고 할인 발행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사례는 할인 발행 차금밖에 없다. 할증 발행 차금이 없다. 할증 발행 차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낸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할증 발행. 어떨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사채 이자율이 대빵 높을 때. 1년에 50%씩 준대. 그러면 요번에 BTS 그런 것처럼 막 사람들 몰리겠지. 그러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즉 시장 이자율보다 사채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글자가 사채라는 글자랑 발행이라는 글자가 만났죠. 사채라는 글자와 발행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대변에 무조건 사채 액면가액을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공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차변에는 무조건 돈. 돈 얼마냐라고 하면 11만 원을 딱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고민하죠. 왼쪽이 비었는가 오른쪽이 비었는가. 여기 비었네요. 여기에 만 원이 비었죠. 그래서 여기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쓰려고 딱 하는데 만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먼저 씁니다. 근데 여기 현재 자본 이렇게 썼죠. 근데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문제가 요거랑 이어졌다면 요거랑 이어지고 그 다음 사채 발행을 했다라면 얘부터 까야 되니까 얘가 오른쪽 가는 형식이 돼요. 그때는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그때는 그럴 수도 있다. 아마 여러분들 수료할 때까지 시험 세무 2급 칠 때까지 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안 나온다고는 할 수는 없죠. 있네 설명해놨네. 맞죠?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동시에 떨어지면 지금 이렇게 해서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 상황에서 얘는 얘부터 먼저 상상했네요. 이제 요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일단은 문제 접근할 때는 저는 사채라는 글자를 보면 발행이라는 글자를 찾고 대변에 사채 액면가액을 바로 딱 겁니다. 이렇게 딱 겁니다. 그 다음 차변에 돈 적습니다. 돈 얼마 들어오냐면 8만 원. 지금 2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우리 원래 공식대로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만 원 딱 쓰면 되는데 지금 얘가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얘부터 먼저 땡겨 쓰고 그냥 이렇게 딱 씁니다. 얘부터 먼저 땡겨 쓰고 그 다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되면 답에 이게 두 개 다 들어오는 형식이 되는 거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 상황에서 사채 할인이 발행이 있었을 때는 사채 할증 발행부터 얘부터 먼저 차금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채에 관련된 건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뭐 이런 가격 결정하는 건데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액면 발행으로 하는가 발행 방법 똑같을 때 어떻게 하면 싸게 팔아야 되는가 왜 싸게 파는가 액면 이자율이 싸니까 작으니까 시장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이에요. 왜 할증 발행하는가 액면 이자율이 세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별표. 사채 발행할 때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어떠한 경우든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 지금 요 말은 주식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발행할 때도 어쩌든든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주식 발행이든 사채 발행이든 얘가 지금까지 공식이 사실은 크게 따져서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지금 한 공식이. 그러니까 사채 발행, 사채 손실고도 조금만 연습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공식 금방 했던 사채 발행에 대한 공식을 다 마스터한 사람이 결국에는 어디서 틀리냐? 여기서 틀려요. 수수료 비용을 써서 틀려요. 이번에 세무 2급인가 해서 주식 발행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주식 발행에 대한 문제는 똑같아요. 지금 사채 발행한 공식하고 똑같은데 수수료 비용이 이번에 나왔어요. 수수료 비용이 나오면 우리는 수수료 비용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장기 차입금. 요거는 단기 차입금하고 비교되는 거니까 아주 쉽죠? 사례 한번 볼게요. 한국 상사로부터 3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현금 30만 원을 차입하다. 현금이 차변에 들어오고 대변에는 3년 만기니까 장기 차입했다. 이거 차입금 거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죠. 됐고 충당 부채. 지금 오늘 부채 비유동 부채의 주인공은 얘입니다. 비유동 부채의 주인공은 지금부터 수업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한 드리긴 드렸을 것 같은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보기에 나오면 10문제 중에 8문제가 걔가 답이에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그렇게 보고 충당 부채의 개념을 좀 볼게요. 충당 부채, 충당. 이거 읽었던 내용이에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 또는 부담이 있어야 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라는 단어도 나올 때도 있고 희생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나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퇴직한다면 얼마의 퇴직급여를 줘야 된다. 그런 게 추정이 가능해야 되고 충당 부채는 요거 별표 좀 해주세요. 요 문구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충당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고 충당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요것을 꼭 기억하세요. 충당 부채는 뭐냐면요. 내가 내 직원이 요번에 이제 퇴사를 할 거야. 또는 내년에 퇴사를 할 거야. 또는 2년 후에 퇴사를 할 거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언제 퇴직할지 모른다 해도 지금 당장 퇴직한다면 퇴직급여는 100% 나가죠. 100% 나가죠. 이게 추정인데도 불구하고 충당된 겁니다. 100% 측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지금 당장 내 직원이 퇴직한 건 아니지만 당장 퇴직하면 100% 퇴직급여가 발생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유리가 깨졌어. 유리가 깨졌는데 이 원인을 지금 못 찾고 있어. 누가 깼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죠.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성희 씨가 깼네. 딱 나왔어.
처음에 성인시를 발견 못할 때는 우발부채야. 그렇죠? 근데 끝까지 못 찾아. 그러면 충당부채로 바뀌겠죠. 그런데 원인을 발견했어. 그럼 그 사람에게 물려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때는 부채가 아니겠죠. 이 어떤 이야기냐면 우발부채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얘와 얘의 개념이 뭐냐면 충당부채. 확실히 나간다. 이런 거고 우발부채. 내가 고쳐야 할까? 이런 겁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네. 약간 이런 개념이 우발부채가 되는 겁니다. 결론,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발부채는 그 내용이 점점 신뢰성 있게 추정, 측정이 확실하게 되면 얘는 충당부채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확정부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실제 돈 빌린 거예요. 확정부채. 확정부채로도 바뀔 수가 있고 또는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지만 다만 주주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석이 뭐냐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에는 일단 좀 넣어줘야 합니다. 넣어줘서 공시를 해야 돼요. 야, 니 지금 있잖아. 고칠 수도 있어. 이런 거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이해만 해라고. 부채는 확정부채와 추정부채로 나눠지는데 확정부채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지급금 이런 부채가 확정부채. 추정부채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로 나눠지는데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는 놈은 두 놈이에요. 두 놈. 이렇게 두 놈이 부채로 인식하는데 얘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됩니다. 얘의 대표적인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됩니다. 자, 요 부분, 요 부분 좀 넘어가 버렸는데, 요거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인식하지 않는다. 요 부분 하이라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종업원의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하는 부채로서 보충법을 사용합니다. 보충법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보충법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1,000만 원 넣어야 돼. 1,000만 원 여기 넣어놔야 돼. 얘는 나중에 퇴직할 때 줘야 되니까 1,0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지금 800만 원만큼 설정이 되어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8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면 얼마만 더 넣으면 되죠? 200만 원. 그 200만 원만 더 보충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200만 원으로 분개하는 것을 200만 원 보충법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200만 원 보충법 사용한다. 종업원의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하는 부채이다. 이렇게 되고 설정하는 분개는 대손, 감가, 예 똑같아요. 차변의 대손이 뭐였죠?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대손은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했고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누계. 근데 걔네들 둘이 조합은 어떤 조합이냐면 차변의 비용, 대변의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자산의 감소. 퇴직급여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랑 감가상각누계액이랑 둘 다 자산의 차감적 계정 과목인데 얘는 조합이 달라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부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얘는 부채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 세 놈을 끄집어내 가지고 오답을 찾아라는 문제가 나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정답이에요. 왜냐면 개원차 부채거든. 그래서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0만 원 설정할 예정이고 설정 분계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놈이 설정 분계인데 현재 2만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현재 10만 원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2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 얼마만 더 채우면 된다? 8만 원만 더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설정 분계입니다. 설정 분계 요 세 가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차변에 무조건 비용이 오고 얘는 뭐죠? 부채의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대손 충당금 할 때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쓰고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를 쓴다. 이렇게 했었죠, 맞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퇴직급의 충당 부채가 뭐냐면 미리 비용 처리한 부채예요. 미리 비용 처리해 놓은 거죠. 실제 퇴직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퇴직할 거라 예상하고 비용 처리해 놨기 때문에 마일리지 개념이 돼요. 얘가 먼저 쓰고 모자라면 이제 비용 쓰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게 돼서 12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 보통예금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나가고 먼저 써야 되는 것이 얘부터 쓰는 겁니다. 퇴직급의 충당부채 10만 원이죠. 지금 10만 원 있으니까 10만 원 먼저 쓰고 모자란 부분은 퇴직급이요 2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이라는 놈이 있고 확정기여형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앞서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죠? 한번 해드렸죠? 급여와 급여는 만나지 않는다. 그 시리즈입니다. 급여와 급여는 우리 어디서 봤냐면 그 집중분기할 때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일단 확정급여형은 답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자산으로 써야 되고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기여형의 답은 퇴직급여가 답이에요. 일단은 시험은 여기서 끝이 나요. 시험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 조금 더 가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 할 그 퇴직급여를 회사 통장에 넣는 거예요. 회사 통장에 넣으니까 그 통장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거고 여기에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는 누구 거죠? 회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수익은 회사를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이 나갈 때 그 통장을 깨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지금 당장 직원에게 그 통장을 만들으라고 하고 그 통장 이름이 퇴직연금 계좌죠. IRP 통장을 만들으라고 하고 거기에 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직원의 통장에 돈을 쏴주는데 직원이 자기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냈을 수 있다 없다? 못 빼냈습니다. 이게 지금 웃기죠. 내 이름의 통장인데 못 빼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무엇이 발생되죠? 이자가 발생되죠. 그 이자는 또 누구의 소유가 된다? 직원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운용을 직원이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그런 안내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들으면 어느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회사 가면 확정급여형 할래, 확정기여형 할래라고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할까요? 이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절대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손해요. 이쪽이에요. 왜 그렇지?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1년 딱 하고 퇴직급여 딱 쏘고 직원 퇴사한 걸로 딱 보고 다시 정산돼요.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월급이 100이야. 그럼 100만 원으로 퇴직급여 계산되고 끝이라고요. 그 다음에 200이야. 그럼 200만 원으로 정산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300이야. 그럼 300만 원으로 한 달치 계산, 1년치 계산 딱 끝이에요. 이해가죠? 그럼 100만 원의 퇴직급여와 300만 원의 퇴직급여는 다르잖아. 이해가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1, 2, 3년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상장을 했다고 가정하고 퇴직급여 만약 퇴직해 갈 때 퇴직금 정산은 300만 원 기준으로 3년치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당연히 커요? 얘가 당연히 큽니다. 당연히 큽니다. 우리가 법으로 연봉제가 금지된 거 알고 있죠? 연봉제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1년 12개월 딱 일하면 퇴직금 주는 거지 그냥. 또 1년 일하고 나면 퇴직금 바로 주는 거지. 누적해서 주는 게 아니고 1년 딱 지나면 그러니까 12월에 급여가 2번 나가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결론은 나쁜 것입니다.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 퇴직급여가 2배 차이 나요. 그게 사업주를 위한 거라고 해서 그게 금지가 됐어요. 이제 처음에 유행을 하다가 연봉제라는 것이 이제 유행을 하다가 이제 법에서 이제 금지를 시켰던 이유는 결론은 직원들의 이제 피해 때문에. 근데 얘는 연봉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가면 조심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밑에 거 선택하는 게 좋아. 운영 수익을 자기가 먹으니까.
급여가 오르지 않는 사람 있죠. 급여가 오르지 않으면 차라리 밑에 게 낫지. 급여가 오르지 않는 그런 부류의 그게 있습니다. 그 나이에 따라 뭐 급여가 책정된다든지 아마 이렇게 된다면 매년 정산하는 게 좋죠. 오히려 나이 들면 급여가 깎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시험에는 어디까지만 계산하시면 되냐면 여기까지만. 아시겠죠? 이 부분만 알면 시험은 다 풀어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외워야 할 거는 급여와 급여를 만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확정급여는 퇴직급여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 만나요. 안 만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금 현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죠. 현금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죠. 그리고 차변에는 퇴직연금에 어느 퇴직연금에? 지금 퇴직한 건 아니에요. 맞죠? 그냥 돈 불입한 거예요. 저축 개념으로. 확정급여형이니까 답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로 처리하나 아래로 처리하나 회사 입장에서는 둘 다 비용 처리가 돼요. 선생님, 이거 자산 처리인데 어떻게 비용 처리됩니까? 나중에 세무 조정을 통해서 얘도 비용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나중에 이제 기업회계에서 만든 그 내용을 일부 조금 수정합니다. 세금 신고용으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정. 정호원의 퇴직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20만 원 수령해서 퇴직금 지급했고요. 이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5만 원이 있다. 일단은 돈은 나가는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갔잖아요. 이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야 돼.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회사의 퇴직 관련된 보통예금이에요. 통장이니까 여기서 돈이 나가고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다라면 얘부터 쓰고 그 다음 퇴직급여를 쓰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비유동 부채는 이연 법인세 부채. 내가 법인세를 좀 덜 내가지고 나중에 다시 더 내야 할 때 일시적 차이에 때문에 생기는 부채. 시험이 안 나고요. 장기 매입 채무. 즉 매입 채무가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인데 저게 이제 장기가 붙는 거죠. 제도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 배웠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있네요. 우발부채와 충당부채를 동일하게 부채로 틀렸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 안 한다?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답이 아니네요. 맞죠? 이분이 올라오면 이분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얘는 비유동부채, 얘는 유동부채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이렇게 잡으면 유동부채랑 이해했죠? 이렇게 가리면 유동부채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리면 또 이것도 비유동부채 같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좀 많이 헷갈려해.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이렇게 유동부채. 요게 비유동부채가 아니라는 거. 모른다 해도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서 이렇게 다 조회해보면 비유동, 유동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구분하셔도 되고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요런 문제도 나왔죠. 회계 1급 47회에 나왔었네요. 회계 1급 47회. 얘 유동부채 맞죠? 얘는 아니죠. 유동부채가. 근데 얘는 맞죠? 얘 맞고 얘는 맞고 얘는 선수금 부채 맞죠? 맞고 얘도
얘도 맞고 그냥 얘 빠져야지. 이렇게 얘 빠져.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하면 정답이 4번이 나옵니다. 하나 더 있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 평가성 항목, 아까 3개 차감적 평가성 항목은 감가상각 누계액도 자산의 차감적 계정 과목, 대준충당금도 자산의 차감적 계정 과목, 사채 할인 발행차금도 사채의 차감적 계정 과목. 그래서 가나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요 말을 왜 하고 가야 되냐면 최근에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적 계정 과목으로 머물고 있다가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오면 오답이에요. 걔는 아니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냥 부채예요. 그냥 부채. 차감적 계정 과목이 아니고 부채의 온전한 부채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금액만큼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적 계정 과목으로 머물다가 그 금액이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오버한다면 그 금액은 오버된 금액 부분만큼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특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비유동부채 부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